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책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양식조리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스피드 암기노트는 기능사 단기 합격에 최적화된 공부법으로 모의고사 10년분 1500문제 이상을 분석한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으며 반복적인 듣기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군더더기 설명은 싹 빼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내용만 모았습니다. 이동 중이나 운전 중에 혹은 주무시기 전에 틈틈이 공부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주요 내용을 모두 암기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되도록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담기 위해서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너무 빠르다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조정하여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식품 성분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은, 문제가 길지만 육류의 발색제로 아질산염이 생성하는 발암성 물질은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니트로사민입니다. 니트로사민이 육류의 발색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산성 조건에서 식품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니트로사민, 아질산염, 니트로사민. 자, 다음 중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는, 산성을 추가하는 허가된 산미료는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이 사용이 허가된 산미료다.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따른 기구는 식품 섭취에 사용되는 기구 맞고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도 기구 맞습니다. 그리고 식품 운반에 사용되는 기구도 기구 맞고요. 모두 식품위생법의 정의에 따른 기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농산품 채취에 사용되는 기구는 식품위생법상 정의되지 않습니다. 식품 섭취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 식품 운반에 사용되는 기구가 식품위생법상 정의에 따른 기구가 맞다. 농산품 채취는 아니다. 식품의 부패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암모니아, 인돌, 황화수소는 맞고요. 포르말린은 아닙니다. 식품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쁜 냄새,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그리고 인돌, 황화수소가 맞지만 포르말린은 아닙니다. 과일, 과체류의 선도 유지를 위해서 표면에 막을 만들어서 호흡을 조절하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피막제입니다. 피막제. 과일, 과체류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에 막을 만든다. 피막제입니다. 피막제.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한 것은 밀, 쌀, 보리, 옥수수 중에 밀이 12%로 글루텐 형성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쌀은 7% 정도, 보리는 10%, 옥수수는 3.8% 정도 함유하고 있고 밀이 12% 정도로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E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항산화작용이 있어서 비타민 A나 유지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토코페롤이 가장 효력이 강한 것이 비타민 E입니다. 하지만 버섯 등에 에르고스테롤로 존재한다 하면 아니에요. 표고나 모기버섯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에르고스테롤은 비타민 E가 아니라 비타민 D입니다. 에르고스테롤은 몸속에서 비타민 D로 변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E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비타민 E는 물에 용해되지 않고 항산화작용이 있어 비타민 A나 유지의 산화를 억제한다. 산화 억제. 그리고 알파토코페롤이 가장 효력이 강한 게 비타민 E입니다. 식품과 독성분 연결, 아주 빈출 문제죠. 독성분 연결이 틀린 것은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맞죠? 미나리 시큐톡신 맞습니다. 청매, 아미그달린 맞고요. 하지만 섭쪽에는 베네루핀이 아니고 삭시톡신이죠. 섭쪽에 섭쪽에 삭시톡신. 그리고 베네루핀은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베네루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세균은 호염성,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중독 세균입니다. 그래서 2에서 4% 염도의 바닷물을 좋아하는 태생이 바다인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세균입니다. 호염성이다. 첨가물의 저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첨가물은 저장 중이거나 유통 과정 중에도 탄산가스와 열이 발생한다 맞고요. 신선한 과일의 보존기간 연장에 저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까? 큰 역할을 하겠죠. 과일이나 채소는 수확하면 더 이상 숙성하지 않는다. 틀린 답이고요. 수확하고 나서도 숙성이 됩니다. 감의 떫은 맛은 저장에 의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감의 떫은 맛은 저장함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달걀의 가공 적성. 달걀이 가지고 있는 가공에 적합한 성질이죠. 그런 가공 적성은 열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열을 가하면 응고한다. 흰자로 머랭을 내듯이 기포가 잘 발생하고 그리고 잘 섞이는 유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쇼트닝은 아닙니다. 쇼트닝성. 이런 거 없어요. 달걀의 가공 적성은 열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이다. 식품의 갈변 현상 중에 성질이 다른 것은 고구마 절단면의 변색, 홍차의 적색, 다진 양송이의 갈색은 모두 산소와 결합해서 변색을 가져오는 겁니다. 고구마, 홍차, 양송이 모두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되는 효소작용입니다. 효소적 갈변이죠. 페놀 화합물이 산소와 반응하는 효소적 갈변이고 간장의 갈색은 비효소적 갈변으로 간장이나 된장 등이 이 비효소적 갈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매운맛 성분과 식품의 연결을 한번 알아보면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매운맛 성분은 고추냉이입니다. 고추냉이의 매운맛을 널리 알려라.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하지만 캡사이신은 마늘 아니고 고추의 매운맛 성분이고요. 진저롤은 생강이죠. 그리고 차비신은 흑후추가 가지고 있는 매운맛 성분입니다.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고추냉이, 캡사이신은 고추, 진저롤은 생강, 차비신은 흑후추입니다. 클로로필, 엽록소죠. 클로로필은 김치의 녹색이 갈변하는 것이 발효 중에 생산되는 젖산 때문이다. 클로로필과 관련된 맞는 지문이고요. 산성식품과 같이 끓이면 클로로필은 갈색이 된다. 맞습니다. 클로로필은 산성식품과 같이 끓일 때 갈색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록색을 유지하게 됩니다. 클로로필은 산과 같이 끓이면 갈색되고 알칼리 용액에서는 청록색을 유지한다. 하지만 포르피린 환에 구리가 결합되어 있다. 구리 아니고요. 마그네슘입니다. 일단 이 포르피린 환은 분자 구조를 이루는 이 고리 모양을 뜻하는데요. 그 중간에 어떤 원소가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질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클로로필, 엽록소의 분자 구조를 보면 이게 동그랗게 포르피린 환이라고 하면 중간에 마그네슘이 있죠. Mg, 마그네슘이 있는 것이 클로로필, 엽록소의 분자 구조고, 그러면 이 구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뭔가? 자, 포르피린 환에서
중간에 철이 결합돼 있으면 산소와 반응해서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고, 오징어나 곤충 등 푸른 피를 가진 그런 생물체들은 피 속에 색소인 헤모시아닌이 중심에 구리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 구리와 산소가 결합해서 파란색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엽록소는 마그네슘, 헤모글로빈은 철, 헤모시아닌은 구리,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기름, 세서미죠? 세서미는 산패, 산화에 대해서 안정성이 아주 큰데, 그 이유는 이 세서미 안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세사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기름이 세서미다. 산화에 안정적인 이유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세사몰이 들어있다. 참기름, 세서미, 세사몰.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은 락토글로불린 맞고요. 락토알부민, 카제인 모두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맞습니다. 하지만 락토스는 유당이죠. 단백질 아니고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은 같은 락토지만 글로불린, 알부민, 카제인, 글로벌 알부카다. 글로벌 알부자 아니고 글로벌 알부카. 유지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짝지어진 것은 산패도니까 산가, 그리고 과산화 물가 모두 유지의 산패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요오드가, 아세틸가, 비누화가 아닙니다. 산가, 과산화 물가가 유지의 산패도를 나타낸다. 중간 숙주 없이 감염이 가능한 기생충은 회충이겠죠. 아니사키스, 폐흡충, 간흡충 모두 중간 숙주가 필요한데, 아니사키스는 고래회충이죠. 제1 중간 숙주를 크릴새우, 그리고 제2 중간 숙주로 고등어와 오징어를 필요로 합니다. 크릴새우에 붙어 살다가 고등어, 오징어류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니사키스. 그리고 폐흡충은 1 중간 숙주가 다슬기고, 이 다슬기를 먹은 2 중간 숙주, 가재나 게로 옮겨가는 형태를 띠는 폐흡충. 그리고 간흡충은 쇠우렁이 외우렁이에 있다가 민물고기나 잉어, 붕어에 옮겨 타게 되는 간흡충입니다. 열경화성 합성수지제의 용기의 용출 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열경화성 합성수지제 용기에서 용출 시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은 모시조개, 바지락, 굴에서 유래되는 베네루핀이 있겠죠. 베네루핀은 동물성 식중독이지만 아마니타톡신, 광대버섯이죠. 솔라닌은 감자싹, 그리고 햇빛 받은 감자에 있는 솔라닌, 동미나리에 있는 CQ톡신은 모두 식물성 식중독이 되겠습니다. 결합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결합수는 자유수, 유리수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수증기압이 유리수보다 낮다, 맞고요. 압력을 가해도 제거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결합수는 식품 내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생수나 수돗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자유수, 유리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고요. 0도씨에서 매우 잘 언다, 0도씨에서 잘 어는 거는 유리수겠죠? 결합수는 0도씨에서 잘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수, 자유수의 성질도 알아보면 반대되겠죠? 수증기압은 높고 탈수, 건조 압력으로 제거 쉽다. 용매로 작용하고 0도씨에서 잘 얼고 100도씨에서 잘 끓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생물의 생육에 이용되는 것이 바로 이 유리수, 자유수입니다. 접촉 감염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질병은 홍역입니다. 홍역. 감염 대상과 접촉으로 감염될 확률가 높은 대표적인 질병은 홍역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아니고 성홍열,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보다 접촉 감염 지수가 높은 대표적 질병은 홍역이다. 달걀의 기포성, 거품이 잘 나는 이 기포성을 이용한 것은 머랭이겠죠. 머랭.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에는 아주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생선튀김의 조리법으로 알맞은 것은 180도에서 2, 3분간 튀깁니다. 200도 아니고 7, 8분 아닙니다. 180도에서 2, 3분간 튀기는 것이 생선튀김에 알맞은 조리법입니다. 당근 등의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경우 기름을 첨가하는데 그 이유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잘 용해되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를 조리할 때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류, 기름을 첨가해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게 되겠습니다. 색깔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맛 내기 위해서, 비타민C 파괴 방지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화제에는 파파인,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 등을 사용합니다. 레닌 아니에요. 육류를 요리할 때 사용되는 연화제에는 파파인,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 들어간다. 레닌이 아니고 무화과 맞습니다. 우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성분은 라이신입니다. 라이신, 리신이라고도 하죠. 동물성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아미노산의 하나인 이 라이신 성분이 우유를 고열로 가열하면 일어나는 메일라드 반응 시 가장 많이 손실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메일라드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아미노산과 당이 반응을 해서 갈변이 되는 현상인데요. 그걸 메일라드 반응이라고 하고, 아미노산이 당과 반응해서 갈변 착색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라이신이 이 다른 화합물, 당과 결합해서 이 영양상의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고기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입히는 이 훈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햄, 베이컨, 소시지가 훈연 제품이다. 맞고요. 훈연의 목적은 육제품의 풍미와 외관의 향상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연을 하면 보존성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훈연 재료로 침엽수인 소나무가 좋다? 틀린 답이에요. 수액이 있는 침엽수 쓰지 않습니다. 침엽수는 수액이 있어서 훈연 시에 타르가 발생합니다. 타르가 발생해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훈연에 쓰이는 목재는 경질, 딱딱한 경질의 목재, 참나무나 벚나무, 그리고 향이 나는 과일나무 등을 쓰게 되겠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는 야맹증입니다. 말 그대로 밤에 눈이 침침한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안 보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야맹증인데요. 비타민 A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우리가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을 살펴보면 불쾌감을 주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작업 능률을 저하시킨다, 위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맥박과 혈압의 저하 아니겠죠. 대표적인 소음 피해는 불쾌감과 수면 장애, 작업 능률 저하, 위장 기능 저하 모두 해당되지만 맥박과 혈압 저하 아니다. 기생충과 인체 감염 원인의 식품의 연결을 한번 해보면 유구조충 돼지고기 맞죠?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유구조충 감염될 수 있습니다. 동양 모양 선충, 채소류를 통해서 인체에 감염되고, 아니사키스, 고래회충이죠? 고등어 같은 바다 생선을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구조충은 민물고기 아니죠? 무구조충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매개로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무구조충.
유구조충은 돼지고기. 모성 사망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임신, 분만, 산욕과 관계되는 질병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모성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제일 길죠?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모성 사망률은 임신, 분만, 산욕과 관계되는 질병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말한다. 동물과 관련된 감염병 연결이 틀린 것은 소 결핵 맞고요. 개 광견병, 쥐 패스트 맞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디프테리아 아닙니다. 자, 살모넬라나 톡소플라즈마증을 매개하는 동물이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프테리아는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디프테리아는 모기, 소 결핵, 개 광견병, 쥐 패스트, 고양이 살모넬라증, 톡소플라즈마증. 자, 감염병과 매개 동물의 연결은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쭉 한번 들어두시면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겁니다. 디프테리아 사상충증은 모기입니다. 살모넬라증은 고양이, 돼지, 말, 소, 쥐. 세균성 이질은 파리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흑사병은 쥐나 벼룩이 옮깁니다. 아까 봤죠? 결핵은 소나 파리고요. 공수병, 광견병이죠? 개가 옮깁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쥐고요. 말라리아는 모기, 발진열은 쥐, 벼룩, 진드기, 발진티푸스입니다. 이가 옮기는 발진티푸스. 톡소플라즈마증, 개나 고양이고요. 파라티푸스는 파리, 파라티푸스. 그 다음 장티푸스는 파리고요. 쯔쯔가무시병은 쥐나 진드기, 콜레라 파리, 탄저병, 돼지, 말, 소, 양입니다. 브루셀라증은 양이 옮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잠한병, 기피 잠수를 자주 하는 그런 직군의 사람들이 걸리게 되는 잠한병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 요소는 저압 아니고 고압과 질소입니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죠. 그렇게 잠수를 하고 다시 올라오게 되면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기포를 형성하게 되면서 혈관을 막거나 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는데 그게 잠한병입니다. 잠수부나 해녀분들이 깊이 잠수했다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고압에서 저압으로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없어질 시간이 불충분해서 혈액에 기포가 발생하게 되고 모세혈관을 막아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해서 병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잠한병입니다. 그래서 고압과 질소가 잠한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 독소형 식중독과 관계되는 독소는 장독소입니다. 장독소. 간독소, 혈독소, 암독소 아니고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해 발생하는 독소형 식중독의 종류는 장독소입니다.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는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 아시파가 곰팡이 독소입니다. 엔테로톡신 아닙니다.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 가지고 있는 독소 물질이 엔테로톡신이고 곰팡이는 아시파다. 아플라톡신, 시트리닌, 파툴린. 식품의 표시 기준에 의해서 표시해야 하는 대상 성분이 아닌 것은 칼슘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트륨, 지방, 열량 다 표시해야 되지만 칼슘 표시하지 않는다. 식품 표시 기준에 나트륨, 지방, 열량은 표시하고 칼슘 표시하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육에 환원형 미오글로빈이 공기와 접촉하면 산소와 결합해서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되는데 이때 색은 자, 신선한 생육이죠? 일단 공기와 접촉해서 산소와 결합했다. 자, 아직까지는 신선한 생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명한 적색이 됩니다. 어두운 적자색 아니고요. 선명한 분홍색 아니고 분자의 포르피린 환에 중심에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선명한 적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용 목적별 식품 첨가물을 연결해서 알아보면 표백제로 쓰이는 것은 메타중아황산칼륨입니다. 메타중아황산칼륨 표백제다. 그리고 사카린 나트륨은 감미료 맞죠? 감미료 사카린입니다. 그리고 착색료에는 철클로로필린 나트륨은 착색료다. 하지만 소포제가 초산 비닐수지 아니죠? 초산 비닐수지는 껌 기초재료 혹은 과일류 피막제로 쓰입니다. 초산 비닐수지. 우리가 껌 씹는 것은 비닐 씹는 거다. 초산 비닐수지를 씹는 겁니다. 자, 소포제는 규소수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소포제, 기포 제거제로 허가되어 있는 규소수지가 이 거품 제거제, 소포제에 바른 연결이 되겠습니다. 소포제는 규소수지. 사시, 동공 확대, 언어 장애 등 특유의 신경마비 증상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정말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 그 다음에 클로스, 동공 확대, 사시 등 특유의 신경마비증을 나타내며 비교적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식중독균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일단 옳은 거 볼까요? 팔에서 손으로 내려오면서 씻는다. 맞고요. 손을 씻은 후에 비눗물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맞겠죠? 역성 비누 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서 30초 이상을 문지르고 씻는다. 이 역성 비누 원액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살균 효과가 있는 계면 활성제인 역성 비누 원액. 하지만 살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역성 비누액에 일반 비누액을 섞어 사용한다. 이건 틀린 답이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역성 비누는 양이온 계면 활성제고 이 살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누는 음이온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사용하면 서로의 성질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성 비누와 일반 비누 섞어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히스타민 함량이 가장 많아서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가다랑어입니다. 가다랑어. 히스타민 함량이 많아 알레르기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어육은 가다랑어다. 빵 등 밀가루 제품에서 부풀게 하여 형태를 갖추게 하는 첨가물은 팽창제입니다. 부풀게 하여니까 팽창제죠? 팽창제다. 육류의 부패 과정에서 pH 값이 약간 저하되었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이때 관계하는 것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육류 부패 과정에서 부패하면 pH가 쭉 상승합니다. 자, pH 값 변화를 그래프로 보시면은 X축이 저장 기간이고요. Y축이 pH가 되겠습니다. 자, 10도씨에서 보관한 요 하얀 점 그래프를 보시면은 pH가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지금 6일에서 8일 정도 되니까 다시 쭉 올라가죠. 여기서 관계되는 물질이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패 과정은 암모니아가 쭉 증가해서 요 부분 6.2에서 6.3 정도 되면은 초기 부패로 간주합니다. 자, 어쨌든 육류 부패 과정에서 pH가 약간 저하됐다가 다시 상승하는데 관계하는 것은 암모니아다.
가식 부율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이죠. 식품에서 가식 부율이 70%인 식품의 출고 개수는, 자, 이런 거는 단순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출고 개수는 100 나누기 가식 부율이다. 100%가다. 그래서 그냥 가식 부율 나왔고 출고 개수 나왔다. 자, 아래 계산기에다가 그러면은 100 나누기 0.7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70%니까 0.7이죠. 그렇게 해주면 바로 142.85가 나옵니다. 답은 2번 1.43이 되겠네요.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배추 50kg이 필요하다. 배추 1kg 값은 1,500원이고 가식 부율 먹을 수 있는 부분은 90%일 때 배추 구입 비용은 약 얼마인가? 자, 배추김치를 만드는데 이 50kg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뜻합니다. 배추를 구입하고 나서 먹을 수 없는 부분 10%를 제외하고 이 90%가 50kg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살 때는 그 다듬어서 버리는 부분 그 10%까지 포함해서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1kg 값이 주어졌으니까 이 가식 부분 90%의 가격을 먼저 구하고 50 곱하기 1,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75,000원치가 가식 부율 90%의 가격이 되겠는데 여기서 10%만큼 폐기율을 적용해줘야 되니까 나누기 0.9 하면 됩니다. 75,000 나누기 0.9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83,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83,400원 가장 근접한 답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누기 0.9 해주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우리가 구하려는 게 전체 배추 구입 비용이죠. 이 전체 배추 구입 비용에 그 먹는 부분 가식 부율의 가격이 75,000원이었죠. 자, 요 등식에다가 양변에 0.9로 나눠서 요 0. 곱하기 0.9를 없애줍니다. 그럼 이쪽에 0.9가 나눠지겠죠? 여기에 0.9 이렇게 되니까 전체 배추 구입 비용은 75,000 나누기 0.9다. 자, 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배추 50kg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 50kg는 요 가식 부율 90%를 말한다. 그래서 50kg 곱하기 배추 1kg 값이 1,500원이니까 1,500 하면은 75,000원이 나오고 거기에다 폐기율을 적용해서 배추를 구입해야 되니까 나누기 0.9 해준다. 그러면은 전체 배추 구입 비용 83,400원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 등이 당류와 반응하여 갈색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은, 당류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과 반응해서 갈변 현상, 색이 짙어지면서 풍미가 향상되는 그러한 반응은 우리가 TV에서 많이 들어본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이 아미노산이 당류, 탄수화물과 반응해서 갈변되는 갈색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식품 구매 시 폐기율을 고려한 총 발주량을 구하는 식은, 자,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아예 모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간단하게 식만 암기하면 꼬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간단한 계산식은 암기를 하셔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총 발주량 구하는 식은 이 정미중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한 사람이 먹을 음식 재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처리가 끝난 재료의 양이다. 그래서 이 정미중량을 100에서 폐기율을 뺀 수치로 나눈 다음에 다시 100을 곱하고 인원수를 곱하면 총 발주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인원수를 곱하는 건 알겠는데 요 앞에 왜 정미중량을 100- 폐기율로 나누느냐, 요거를 좀 분석해 보시면, 자,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처리를 하기 전에 1인당 발주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원수를 곱하면은 총 발주량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정미 중량이라는 거는 전처리 전의 중량에서 폐기할 만큼, 그러니까 폐기율을 곱한 것만큼을 빼준 양이 이 정미 중량이 되겠죠. 전처리 하기 전에 중량에서 폐기율만큼을 고려한 중량, 그게 정미 중량인데, 자, 요 식을 갖다가 전처리 중량을 앞으로 빼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면 1 마이너스 폐기율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전처리 중량이니까 이 전처리 중량은 양변에 1 마이너스 폐기율로 나누면은 이쪽은 없어지고 전처리 중량은 정미 중량 나누기 1 마이너스 폐기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를 하기 전의 중량, 여기에다가 인원수를 곱해서 총 발주량을 구했다. 그래서 전체 식은 정미 중량 나누기 100 마이너스 폐기율 곱하기 100 곱하기 인원수,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총 발주량을 구하라 그렇게 나온 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튀김옷의 재료에 관한 설명에 OX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조를 넣으면 탄산가스가 발생하면서 수분이 증발되어 바삭해진다. 맞고요. 달걀을 넣으면 달걀의 단백질이 응고해서 수분 흡수를 방해하게 돼서 바삭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반죽에다가 달걀을 넣으면 단백질이 그 반죽에 수분이 흡수되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삭해진다. 그 다음에 얼음물에서 반죽을 하면 점도를 낮게 유지하여서 바삭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중조 추가, 반죽에 달걀 추가, 얼음물에 반죽한다. 모두 바삭바삭하게 되는 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글루텐 함량이 높은 밀가루가 오랫동안 바삭한 상태를 유지한다. 틀린 말입니다. 글루텐 함량이 많을수록 수분과 기름을 모두 다 흡수하게 돼서 빨리 눅눅해지고 느끼해집니다. 그래서 강력분이나 중력분보다는 글루텐 함량이 낮은 박력분으로 튀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의 기능을 이용한 음식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응고성을 활용한 게 달걀찜이고 팽창제로 사용한 것이 시폰 케이크, 유화성을 이용한 것이 마요네즈,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간섭제로 맑은 장국이다? 아니죠. 일반적으로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은 살코기나 달걀, 곡류보다는 생선이 폐기율이 가장 높습니다. 머리 부분, 뼈나 껍질 부분이, 내장 등이 모두 먹지 못하는 비가식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율이 가장 높은 식품은 생선입니다. 식단을 작성할 때 구비해야 되는 자료는 계절 식품표, 대치 식품표, 식품 영양 구성표 있지만 비기기 위생 점검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단 작성 시 구비해야 될 자료로 계절 식품표, 대치 식품표, 식품 영양 구성표 있지만 비기기 위생 점검표 없다. 중조를 넣어서 콩을 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B1의 파괴가 촉진되는 거다. 탄산수소 나트륨, 중조를 넣어서 콩을 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타민 B1의 파괴가 촉진되는 거다. 이상입니다. 책 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양식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2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